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작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작은 학교에서 작은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마음의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래교육 플러스 작은 학교 2부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학교를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 환경에서 작은 학교 교육이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다 쏟아지죠. 학교와 교사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이더라고요. 작은 학교에 최적화된 특색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함께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작은 학교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최 선생님, 네. 오늘 좀 쉬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맨날 그러면서 어렵게 되고. 그렇죠. 절대. 네, 어떤 건데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뭔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사람? 예. 대통령. 그러네요. 어렸을 때는 경찰관 아저씨. 그런데 그렇죠. 저희 군인 될 때는 헌병.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주제하고 벗어나는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네. 주제가 지금 작은 학교니까. 작은 학교의 중요한.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답은 작은 거인입니다. 작은 거인은 보기에는 왜소해 보이지만 실제는 내실이 있어서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잖아요. 역설적 표현에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 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설 표현 중에 국어 수업 같아. 그렇죠. 소리 없는 아우성.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 이 안에도 성장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오늘도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질문 고민 좀 하고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가 이런 잠재성을 보여주려면 사실 좋은 교육을 작은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그 효과가 좀 증명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한마디로 교육 제고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작은 학교가 교육 제고력을 향상시키는데 장점이 있을지 좀 그 방법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작은 학교에 최적화된 또 그리고 작은 학교에 그 맞는 특색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소수의 수업 상황에 적합한 어떤 교수 방법, 교수 학습적인 전략들이 적용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그리고 작은 학교에 적합한 교육 평가 방식도 저희들이 좀 준비가 돼야지 교육 제고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은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뒤처지지 않는 더 유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현재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거, 그리고 우수한 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작은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은 학교 교육과정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작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말하시는 것 중에 업무의 과다예요. 그 불필요한 공문들도 사실은 교육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공문들도 많고요. 학교는 교육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작은 학교에서는 큰 학교하고는 다르게 업무의 분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선생님께서 사업을 10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학생들의 어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전념해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이 배움의 공간인 학교가 더 이상 사업의 공간이 아닌 교육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업무 지원 체계는 명확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옛날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네. 00년대, 10년대 다 얘기됐던 건데 왜 개선이 안 되나요? 교육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 작동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이 없어졌지만 연구학교도 있고 선도 시범학교들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 사실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요. 불필요한 국가 시책 사업은 저희가 없앴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소액 단위의 사업들은 사실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게도 전환하고 또 사업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이제 특별교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좀 안타까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학교가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뭐 쭉 말씀도 하셨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이제 전교생이 한 20명 남짓한 그런 학교에 네.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우리 학교의 생존 전략이라면 일단 폐교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의 고민거리고 또 네. 전략이라면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인데 그 기본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제도적인 면을 포함해서 저희들 각자가 그 교육 구성원들이 그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들이 물적이든 사회적이든 환경적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다 같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협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감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도시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폐교되면 어떨지 한 번도 그런 고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서요. 선생님들 모두가 학생의 환경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와 교사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마을과 지역과 학부모와 함께 이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 위기에 대한 선생님의 걱정을 들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학교 간 연합, 특히 작은 학교 간 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은 학교들이 연합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진 많다라는 않아요. 생각은 안 들고요. 예, 예. 이제 저희 작은 학교 교육연대 학교들은 굉장히 하나하나가 각 지역에서 성공한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공에 취해서 돌아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내가 있는 학교가 학생 수가 늘고 성공적인 교육 과정으로 알려질 때 그 옆에 학교는 과연 어떨까? 그 옆에 학교 절망해서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라는 게 내면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 자체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묶어서 하는 그 시도들은 있어요, 지역마다. 근데 저는 그건 좀 물리적 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교육 과정을 갖고 교사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고 지역 교육 과정을 그거를 지역에서 실현해내고 좀 화학적 결합인 거죠. 제가 있는 양평 서정면에는 초등학교 3개하고 중학교 한 1개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마을 교육 과정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그거를 교육 과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같은 경우는 마을 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을의 이야기책 만들기, 새 학교의 아이들이 같이. 그리고 작년에는 마을 역사 이야기, 마을 역사책도 만드는 5, 6학년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것 자체가 마을이 묶이는 거죠.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서 지역의 학교와 함께 이 교육을 하는 환경들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작은 학교의 사례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두 학교 선생님을 뵀는데 선생님 어떻게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2014년에 6학급에서요. 한 학급씩 아이들이 감소하면서 2018년에는 3학급까지 줄게 되었어요.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을과 학부모와 학교에서 협력하여서 혁신학교를 신청하게 되었고요. 혁신학교로 지정된 후로부터는 이제 예산과 인사 부분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 네, 저희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학생 수가 적고 학교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혁신 벨트로 묶여서 서로 만나서 학교별 교육 철학,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초중이 함께하는 수업이라든지 초등 내의 무학년제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협의체 간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한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 작은 학교 사례로 2케이스를 이번에 취재를 했는데 이 황순 선생님 계신 소양중학교하고 조상현 선생님 계신 한송 초중학교 네. 두 사례인데 초중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먼저 한성 초중학교 사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의 한 작은 학교. 8시가 넘자 하나둘씩 등교하는 학생들. 다정하게 모여 등교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몇 학년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얘는 중학교 2학년, 얘는 초등학교 3학년. 근데 등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왜 같이 해요? 여기 학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서 등교하기 가장 편리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보니 1층엔 유치원, 2층엔 초등학교, 3층엔 중학교가 한 건물에 모두 모인 유초중 통합학교. 한송 초중학교입니다. 1교시가 시작된 시간. 전교생이 모두 모여 어디로 갈 준비를 하는데요. 다들 어디 가요? 지금 어디 갈 거예요? 텃밭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귀여워, 언니 오빠들하고. 1학년입니다. 하나 있는 1학년. 초등이 9명인데 영상 찍고 어저께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시겠어요.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요. 학교 옆 학생들이 직접 가꾸는 텃밭으로 향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건물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통합교육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초중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살펴볼까요? 이거 어떻게 싸? 이거 그냥 꼭지 잡고 힘 조금만 줘서 똑 따면 돼. 다 뽑지 마. 다 뽑지 마?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됐어? 됐지? 이거 아니라고. 다시 씌워. 선배가 후배에게, 때로는 후배가 선배에게 알려주며 서로서로 배워가는 시간. 한송 초중학교가 통합교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급별 학생 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보니까 동급생이 부족하긴 하지만 선후배 간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부족한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텃밭 활동을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온 후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 좀 전에 열심히 땄던 옥수수들을 찌고 있었습니다. 이거 왜 치는 거예요? 저희가 먹기도 할 거고 나가서 팔 거예요. 직접 수확한 작물들을 학생들이 나눠 먹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까지 한다는데요.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쓰지? 아까 말했잖아. 우리의 땀과 동생이 담긴 천연채소. 우리 동생이 담긴 채소. 판매 홍보물도 만들고 포장도 예쁘게 잘 담으니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괜찮아 보이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러 가볼까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 많은 분들이 사러 와주길 바라며 상품 진열도 정성껏 합니다. 얼마 팔릴까? 전부 다 팔렸으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한송 가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이 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에 하나밖에 안 해요? 네. 귀한 걸? 고추 10개만 줘. 장터를 열자마자 대량 구매해주는 손님까지 있네요. 고마워. 싸긴 싼가요? 아, 싸죠. 시중에선 4,000원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 봉 담으면 한 200~300g에 1,000원씩이죠.
궂은 날씨에도 한송장터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른들이 많이 찾아와 줬습니다. 얼마치 사셨어요? 10,000원어치요.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가꿔서 저희들한테 준다는 게 너무 고맙죠. 애들이 이렇게 고생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진짜 산 교육이 돼서 너무나 좋은 행사인 것 같고 테이블을 가득 메웠던 채소들이 순식간에 다 팔렸네요. 저희가 힘들지만 이렇게 수확한 게 기뻤고 저희가 수확한 거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안 주지 않고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두 손 가득 무겁게 왔다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와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대1로 짝을 지어 하는 초중 통합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그동안 힘들게 이런 모은 기부금을 어디에 기부를 할지 후원처를 조사를 해보고 저쪽이 기부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저쪽에다 더 기부하는 게 좋겠다. 기부처를 정하는 활동은 초등 도덕교과에 재능 나눔과 배려에 대한 부분을 연계한 수업인데요. 특별히 중학교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군 네이버스를 통해 건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기부하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동생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위해 도움 주는 중학교 선배들. 어떤 모둠의 의견이 좋은지 투표를 마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활동했던 모금은 이렇게 유니세프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통합교육.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쉬는 시간 때 언니 오빠도 쉬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나이별로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공유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유출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이 통합학교 같은 데가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전국 단위에서 이런 통합학교의 그 장점을 좀 살려서 아이들이 좀 오게 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좀 신바람 나고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그런 좀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초중 교육과정을 넘나드는 통합학교의 운영. 작은 학교의 위기가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되찾아주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으니까 학년 간 멘토링 같은 걸 해서 저학년 학생들은 도움을 받고 또 고학년 학생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후배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경험들이 아주 잘 녹아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학년이 저학년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서 배움을 진행하다 보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설명을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도와주는 아이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질적인 집단 간의 학습이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학교는 자연스럽게 그런 이질적 집단이 함께 수업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하시면서 저학년과 또 고학년 간의 어떤 그 유대 협력 이런 그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겪거나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서로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활동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후배 선배라고 하는 어떤 수직적인 어떤 이런 생활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익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수평적으로 서로 수평적인 인간관계 또 사회성 유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는 게 그렇죠. 배움의 시작은 사실은 가르침이 아닌 거거든요. 배움의 시작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아까 동학년이 아니라 이질 집단인 다른 학년들 사이에서 모르는 아이의 질문 자체가 사실은 그 선배에게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궁금한 게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려면 수업을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추는 또 교육을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거를?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학년 담임제, 교과제다 보니까 긴밀하게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할 수는 없고요. 저런 활동들이 있을 때에는 저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어떤 시간을 어떻게 내서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배우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간에도 긴밀히 대화하고 평소 생활이 또 저희들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자주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해결하시는 거군요. 네, 자유로운 편안한 소통이 가장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 공동체 간의 공감,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훨씬 더 선생님들 간의 교류가 많죠. 네, 일단 교류가 많아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방향을 잃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다양하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심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 요구는 좀 다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색채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작은 학교에 있는 그 학교의 부모님들은 다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색깔이 좀 다 다르게. 학교 요구하는 것들이. 소양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지역의 아이들로 바르게 성장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세요? 일단은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마을은 학교가 문을 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시설과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외부가 학교에 들어온다는 게 선생님들이 기존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을과 함께 학교하고 마을의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자주 만나고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야지 되는 거나 하는 걸 공감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마을 또는 학교가 서로 시설과 공간뿐만 아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을 안에, 지역 공동체 안에서